죽음을 각오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렷이 보인다. 그와 동시에 별 의미가 없는 것도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인생의 행복도는 떨어진다. 어차피 죽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오늘이라는 날에 꽃을 꺾을 용기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나요? 타인의 시선, 노후에 대한 걱정, 혹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강박들인가요? 오늘 함께할 책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단 한 문장으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고 솔직합니다. 바로 고령자 전문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의 어차피 죽을 거니까입니다. 와다 히데키의 책답게 제목부터 참 직설적이죠. 저자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의사로서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는 다 죽는데 왜 그렇게 참고만 사느냐라고 말이죠. 이 책에는 예의 차리는 어려운 말이나 뻔한 위로는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즐겨라,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처럼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막 살아도 된다거나 죽음을 준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끝을 진심으로 각오한다면 오늘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뜨거운 응원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너무 바르게만 살려고 또 남의 눈치만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는 이 말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을 가장 나답게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큰 용기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조금 더 가벼워져 볼까요? 와다 히데키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들. 아, 이제 죽는 건가? 2019년 새해였다. 목이 유난히 말라서 10분마다 물을 마셔야 했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한 달 만에 5kg이 빠졌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병원 원장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체열을 해주었는데 혈당이 무려 660mg/dl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당뇨다. 혈액 검사를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혈당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서 췌장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미 인슐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당뇨병이 악화된 상태라면 말기 췌장암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아, 나는 이제 죽는 건가? 이게 끝인가? 그때 나는 고작 58세였다. 예전부터 혈압이 높고 만성 신부전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나에게 죽음은 여전히 먼 존재였다.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 각오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자. 당시 암 방치요법으로 잘 알려진 곤도 마코토 의사와 함께 책을 쓰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암이 발견되더라도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수술이나 항암제, 화학요법을 받으면 체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무렵 벌려놓은 일도 많았고 집필하고 싶은 책도 여러 권 있었다. 췌장암이라고 해도 처음 1년 정도는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자.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영화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30대부터 인간은 언젠가 죽으니 살아있는 동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죽음이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오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명을 위해 암과 싸우는 대신 암은 내버려 두고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로 선택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 후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암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때 했던 생각은 62세인 지금의 인생관에 여전히 녹아있다. 오늘이라는 날에 꽃을 꺾어라. 곤도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유럽의 격언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알려주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멘토 모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 그와 대구를 이루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이라는 날에 꽃을 꺾어라 라는 뜻으로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즐겁게 살아가라 라는 말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은 유한하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죽음을 각오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렷이 보인다. 그와 동시에 별 의미가 없는 것도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오늘 살아있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다. 나는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서 20대 후반부터 수많은 고령자와 접해왔다. 6,000명 이상을 진찰했고 간병하는 곳과 강연회 등 병원이 아닌 곳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처음에는 요크후카이 병원이라는 노인 전문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인데 매년 200여 명이 숨진다. 병원에 있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이므로 감기가 도져서 폐렴이 되거나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잘못 삼키는 등의 사소한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는 인생관을 갖게 됐다. 지금 일본에서는 90세 이상인 사람이 260만 명, 누워만 있는 요게오 5등급인 사람이 59만 명에 달한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아주 약간의 계기로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260만 명에 달하는 90세 이상인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진 않지만 좀 심한 감기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 59만 명의 자리 보전한 사람들도 욕창이 생기지 않는 한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혹에 욕창이 생겨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오연성 폐렴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그대로 세상을 떠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 노인 전문의로서 많은 고령자를 접한 나로서는 90세 이상이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행운이라고 느낀다. 지금은 건강하고 의식이 맑아서 금방 죽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실은 감기 같은 사소한 병으로도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인생의 행복도는 떨어진다. 나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도 동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아등바등해도 소용없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 여행이나 외식을 참으면서 살고 싶진 않다 라고 마음먹고 소신껏 행동했다. 예를 들어 80세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여행도 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죽는다면 결국 후회하지 않을까? 고령자가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불안을 부추기는 TV만 보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지만 근육과 뇌가 빠른 속도로 쇠약해진다. 젊을 때라면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고령자의 경우 그런 외톨이 생활이 길어지면 하반신과 인지 기능이 점차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노쇠라는 심신 허약한 상태를 초래한다.
노쇠 상태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인 활력이 저하되고 병에 쉽게 걸리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취약해진다. 간염병이 진정되었으니 이제 여행이나 외식을 마음껏 해도 좋다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힘든,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실제로 고령자가 3년 가까이 외출을 삼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약해져 걸을 수 없게 되거나 걷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 입원 생활을 하게 되는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운동 생활을 계기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워 코로나 사망자를 한 명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억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3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강요당한 끝에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고령자야말로 코로나 정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80세의 벽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책들을 써냈다. 이 책들이 많은 독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좀 일찍 죽어도 좋으니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울분이 쌓여있던 상황도 한몫했으리라. 안타깝게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은 인간은 없다. 죽을 확률은 100%이며 이것은 그 어떤 과학적 진실보다 더욱 진실이다. 인간이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을 확률은 커진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각오해야 할 때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이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권했다고 하자. 오늘 그곳에 가지 않으면 평생 그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으니 꼭 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노후에도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면 한 번쯤은 몰아보고 싶었던 포르쉐를 사거나 아직 건강할 때 부부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은 꽤 대담해진다. 반대로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인생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도는 떨어진다. 몸에 좋은 것보다는 좋아하는 라멘을 주 5회. 의학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방의학으로 여러 가지 병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압을 낮춰야 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연명치료와 다를 게 없다. 예를 들어 80세에 폐렴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회복시켰다고 하자. 그 사람이 85세까지 살면서 그 5년간 즐거운 일들이 있었다면 폐렴을 치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침대에 누워서 빨리 죽고 싶다거나 어서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으면 이라고 매일 중얼거리며 지냈다면 폐렴을 치료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그런 일들을 수차례 겪으면서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치매도 많이 진행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진 않다. 나는 매일 밤 와인을 마시고 있고 일주일에 5번은 좋아하는 라멘을 먹으러 다니고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노후를 만끽한다. 죽음을 멈추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 아무리 괴로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의대생이던 시절부터 터미널 케어, 말기 의료의 성경으로 불리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수많은 말기 환자를 접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연구해 죽어가는 사람은 다음에 5가지 심리 상태, 멘털리티를 거친다고 분석했다. 1단계, 부인.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에서 도피한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와 차이가 생겨서 고립되기 쉽다. 2단계 분노. 이윽고 자신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왜 저 사람이 아닌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질투, 죽음을 직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느낀다. 3단계 타협. 1, 2단계에 비해 짧은 기간이지만 죽음이 늦게 찾아오게 할 수 없을까?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서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며 종교에 매달리거나 선행을 베푼다. 4단계 우울. 무슨 수를 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단념과 비관, 허탈, 우울, 절망과 같은 감정에 지배되어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5단계 수용.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죽음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인다. 아마도 죽음을 선고받은 많은 환자가 이 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과정을 전부 건너뛰고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수용할 수 있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학으로 죽음을 약간 늦출 수는 있다. 의학의 힘을 빌려서 90세 정도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놀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죽음을 늦추는 편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희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참고 견딘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항암 치료를 받아봤자 반년밖에 더 살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 때문에 2천만 엔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남은 생존 기간에는 거의 아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런 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이 결국 죽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노후를 즐길 수 없다는 점이다. 죽는 순간에는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죽는 순간이 괴로울까봐 공포심을 느껴서가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잠들듯이 죽어간다. 다시 말해 의식이 없어지므로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다. 내가 일하던 요코 후카이 병원에서는 연간 100건에 이르는 부검을 하는데 85세가 넘은 사람 중 암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그중 4인이 암인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즉 3분의 2는 모르는 게 약이었던 것이다. 가능하다면 나도 모르는 게 약인 상태로 죽고 싶다. 물론 개 중에는 아프고 괴로운 암도 있다. 암이 생긴 부위가 공교롭게도 신경이나 기도를 누르고 있거나 뼈로 전이되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암의 보편적인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픔에 관해서는 지금은 비교적 확실하게 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경블록요법이다. 블록 주사를 잘 놓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번 맞아야 한다는 단점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의료용 모르핀이다. 사용량에 제한이 없으므로 통증이 심해지면 그에 맞춰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면 되도록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고 통증이 생기면 모르핀을 맞겠다고 생각해두면 별로 무서운 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것과 암으로 죽는 것 어느 쪽이 좋을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죽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전자를 택하는 이유는 기왕이면 어느 날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돌연사다. 본인과 주위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형태로 죽는다. 가족에게 작별을 고할 수도 감사의 말을 남길 수도 없다. 게다가 아직 몸과 정신이 온전할 때 갑자기 죽는 것은 아깝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죽기보다는 삶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 암으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 외에도 많은 의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암은 어설프게 치료하지 않으면 죽기 직전까지 비교적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심근경색 같은 병으로 급사하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고 유족들이 컴퓨터를 켰더니 엉뚱한 파일이 튀어나오는 등 예상 밖의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암으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고 갑자기 죽으면 좀 난처할 수 있다. 기껏해야 야한 책과 DVD를 숨겨놨을 뿐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열심히 모아놓은 와인 컬렉션도 다 마시고 죽고 싶다. 와인을 음미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동안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의 내 생각이다. 곤도 마코토 선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언행일치를 보여준 분. 2022년 8월 13일 곤도 마코토 선생이 돌연 세상을 떠났다. 마침 곤도 마코토 선생과 함께 책을 쓰고 있던 터라 편집자분이 보고를 전해주었는데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들리는 바로는 전철을 타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져 병원에 가려고 탔던 택시 안에서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돌연사다. 사해는 허혈성 심부전증이었다. 가족에게는 평소 아직 건강할 때 고통받지 않고 어느 날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며 부인은 자신이 한 말을 꼭 실천하는 사람이니 바라던 대로 되었다고 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른 죽음이었다. 이때 인터넷상의 반응에 눈길이 갔다. 곤도 선생은 철저한 건강검진 무용론자였으므로 그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검진으로는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없다. 당연히 피 검사로도 알 수 없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여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심전도도 믿을 수 없다. 이것도 요코 후카이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알게 된 일인데 70대 이후가 되면 심근경색이 아니어도 심전도가 심근경색의 파형을 나타내는 사례가 꽤 많았다. 반대로 심전도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심혈관이 막혀있는 일도 상당히 많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티즌들은 거봐라. 곤도 선생님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탓에 갑자기 사망했다고 썼지만 그런 비판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오해이며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결코 곤도 선생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곤도 선생은 방대한 문헌을 읽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암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든가 유방암은 유방을 전부 절제하기보다는 암만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상식적인 조언을 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는 생각에 안타깝다. 그러나 부인의 말처럼 곤도 선생이 큰 고통 없이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선생이 평소 가장 바람직하게 죽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인도 약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을 보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는 죽음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니 만약 갑자기 죽어도 부끄러울 일이 전혀 없도록 살고 있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편안한 죽음일 수 있을 것 같다. 휘청휘청한 노인과 원기발랄한 노인의 갈림길. 내 삶의 방식은 의사가 아닌 내가 정한다. 80대부터는 늙어가는 과정을 음미한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9만 명에 달한다. 또한 2050년에는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젊어진 상태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양 상태의 개선은 이미 정점을 찍었으므로 지금처럼 나이에 비해 젊어지는 추세는 이제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영양 상태 개선이 노화를 늦추고 기대 수명 증가를 견인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 의학의 발달로 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생 100세 시대는 늙음의 문턱을 지나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길어진 노년을 얼마나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늙음을 두 시기로 나누어 생각한다. 쉽게 말해 70대는 늙음과 싸우는 시기이고 80대 이후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다. 늙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늙는 상태로 그저 시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쇠락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각자 대응하면서 현명하게 살자는 뜻이다. 가령 청력이 떨어져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보청기를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청기를 거부하고 대화를 멀리한다면 빠른 속도로 사회성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인 실버카를 거부하다가 넘어져 골절이라도 되면 바로 병상에 누워있게 될 가능성이 크고, 걷기 귀찮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으면 점점 보행이 어려워져 뇌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다. 고령자들은 대개 기저귀를 싫어하는데 요즘 기저귀는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서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은 나도 애용하고 있다. 몇 년 전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이뇨제를 복용할 처지가 되자 툭하면 화장실을 가야 해서 난감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성인용 유실금 패드 팬티를 입기 시작했는데, 운전 중이나 출장지에서 허둥지둥 화장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의 이 길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은 180도 달라진다. 아무리 거부해도 늙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찾아온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빠르건 늦건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자신의 늙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후에 10년에서 20년을 살아가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다. 100세 가까이 되면 병상에 누워 노안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누구나 평온한 자연사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80대 이후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음미하면서 사고나 큰 병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천수를 다하고 있기에 이렇게 늙어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휘청휘청한 노인과 원기 발랄한 노인의 갈림길. 반면 70대는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다. 늙음이라는 오랜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뇌기능을 유지할지, 그와 동시에 70대가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지속시킬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70대 전반기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았다면 중장년 시절처럼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일상의 축적이 80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생의 마지막 활동기라고 할 수 있는 70대에 노력하며 지내면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이 필요한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암 유병률과 사망률, 간병이 필요한 비율 혹은 치매 비율을 살펴보면 70대에 급격히 증가한다.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을 봐도 2019년 기준 남성은 72.68세, 여성이 75.38세다. 휘청휘청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노쇠한 고령자와 원기가 발랄한 고령자로 나뉘는 시기가 바로 70대다. 80대에도 활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머리가 맑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70대가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꼭 기억하자. 어떻게든 움직이고 어떻게든 머리를 써라.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과 뇌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70대, 80대라도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노벨상을 받고 멋들어지게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이도 있다. 병상에 누워있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영과 골프를 즐긴다.
개인차의 원인은 몸과 머리를 계속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젊은 사람은 골절로 한 달 정도 입원해도 뼈가 붙으면 걸을 수 있다. 그동안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어도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70대 후반이 되면 이야기가 다르다. 골절상으로 입원해 책도 신문도 읽지 않고 한 달째 천장만 바라보며 생활하다 보면 이해력이 급속히 떨어져 멍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퇴원했지만 근육이 쇠약해져서 전혀 걸을 수 없게 되는 일도 자주 있는 이야기다. 머리와 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기능 저하는 고령이 될수록 심해진다. 병상에 눕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생활을 오래 하면 하반신이 많이 약해지고 치매도 악화된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뇌기능과 운동기능을 유지하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움직이고 어떻게든 머리를 써야 한다. 몸과 머리를 계속 사용하도록 의식하자.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반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제 틀렸다며 우울해하면 몸과 뇌의 노화에 가속도가 붙는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질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려 보자. 이렇게만 해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의욕 호르몬이 나온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자신이 한 말을 믿는 성질이 있다.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분발해서 의욕이 솟는다.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의사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70대 이후에는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의학은 환자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검사 결과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대해 의사도 환자도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정상 수치에 집착한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 몸에 관해 전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타인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가 의료 지식이 없어서 라는 이유로 뭐든 다 맡기지 말고 의사와 함께 검사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상의하도록 하자.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젊은 세대나 한창 일할 나이인 30에서 60대까지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면 생활 습관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노인이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내고 혈압과 혈당 수치를 강제로 정상화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지는 크게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식은 예방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당뇨병,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증상이 있는 70에서 80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상식에 얽매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혈압, 콜레스테롤 등 정상 수치에 집착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겠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쉽게 넘어진다. 고혈압 자체는 지금은 동맥류가 아닌 한 어지간하면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고혈압을 경계하는 이유는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이다.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노화에 따른 동맥경화 때문에 혈액이 흐르는 혈관 내강이 좁아져서 그에 적응하느라 혈압이 올라간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억지로 정상 수치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면 기력이 떨어져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거나 발밑이 잘 안 보일 수 있다. 그래도 혈압이 정상이어야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의사가 조언해서 계속 약을 먹으면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안정하게 걷다가 넘어질 수 있다.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과 휘청거려서 넘어질 위험을 비교하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크다.
게다가 고령자는 골절이 되면 병상에 누워만 있을 가능성이 크고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상 수치는 고령자에게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만약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혈압 강화제를 복용했는데 머리가 맑지 않거나 몸이 나른해서 장을 보러 가기도 귀찮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정상 수치는 당신에게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쪽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콜레스테롤은 암세포의 근원인 돌연변이 세포를 해치워준다. 다시 말해 NK세포의 주요 재료인 셈이다. 아마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성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여성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 성욕뿐만 아니라 의욕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인간관계가 번거로워지며 기억력과 판단력도 저하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콜레스테롤은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일정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노인 우울증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우울증에서 더 빨리 회복되고 낮은 사람은 회복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의학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대 악처럼 취급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여기서 핀란드 보건청이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5년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은 40에서 45세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4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여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고 염분 제한 등 건강관리를 엄격히 하는 개입군 600명과 건강관리를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치군 600명으로 나누어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암 사망률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유병률과 사망률 그리고 자살자 수에 이르기까지 개입군이 방치군보다 높았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 수치에 집착하는 대학병원 의사들 중 일부는 엉터리 자료라고 반발하지만 비판하려거든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의학부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반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환자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이 의미 있는 치료법인지 생각하는 것은 타인인 의사가 아니라 먼저 환자 자신이 자기 일로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죽고 나서 한다. 내가 도달한 최상의 삶. 부자보다 추억 부자가 더 잘 간다. 인생의 종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즐거운 추억을 더 남기고 싶었다 라고 한다. 그때 너무 아끼지 말걸 하고 후회했다는 말을 유족들에게 듣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돈이 있어서 세계 일주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갈 수가 없다. 갈 수 있을 때 가두지 않으면 추억이 쌓일 수 없다. 스스로 번 돈이다. 배우자와 함께 모아둔 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호화 여객선으로 세계 일주를 해도 좋고 온천 여행도 좋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든 뭐든 좋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고 추억을 남긴다. 점점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침대 위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때는 참 즐거웠지 라는 추억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많은 고령자를 보아온 내 경험으로 봐도 멋진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 행복 찾기의 명의는 점점 행복해진다. 나는 말년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행복은 그 사람의 참조점과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00억엔을 보유한 사람의 참조점은 100억엔이고 그보다 1000엔 손해를 보기만 해도 불행하다고 느낀다. 반면 1000엔밖에 없는 사람은 100엔 이득을 봐도 행복을 느낀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 큰 집에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인기가 많았던 젊은 시절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은 요양원의 식사를 맛있다고 좋아하고 직원들과 같이 다닐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미소를 짓는다. 즉, 지금을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불행하다고 느끼는지는 과거와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가 행복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뺄셈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며 덧셈식으로 생각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년은 인생 역전을 누리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객관적 사실이 어떻든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달려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행복 찾기의 명의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햇볕을 받으며 산책할 수 있다니 행복해.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오늘은 참 운이 좋아.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이 행복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위의 호감을 느끼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 즉 행운이 모여든다. 행복에는 확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눈을 돌리자. 지금까지 임상 경험으로는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면서 이제 저걸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없는 것을 세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아직 이걸 할 수 있다. 저것도 남아있다면서 있는 것을 소중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 결국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늙음을 받아들이고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이 행복한 말년과 불만족스러운 말년의 갈림길이 되는 것 같다. 이상적인 노인은 품이 있고 현명하고 재미있다. 6천 명이 넘는 고령자를 진찰하다 보면 좋게 나이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좋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대략 3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품이 있고 현명하고 재미있는 이라는 키워드다. 이런 성품의 고령자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품이 있다는 연예인처럼 화려하고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늙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발버둥 치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대범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발산하는데 그것이 품이 있고 아름다워 보인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심술궂거나 돈에 치사하거나 목숨이 더럽다는 말도 있어서 절대 죽고 싶지 않다. 절대 병들고 싶지 않다며 위축된 노인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감염될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거나 짜증만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 눈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생각할 일이라고 각오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현명하게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며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과시해도 매력이 없다.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세상의 상식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이를 헛먹지 않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 특유의 재미가 있는 고령자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품위 있는 노인, 현명한 노인, 재미있는 노인의 공통점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리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읽어드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는 이 말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가장 밀도 있게 보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